지금 이 순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는 한국인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160건의 실종.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사관은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세계 언론은 묻습니다. 한국, 그들은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가? 한때 아시아를 선도하던 한국의 이름이 지금은 부패와 범죄의 상징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순간 국격은 사라진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기록이 한국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국격이 무너진 도시, 프놈펜.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한 나라, 대한민국. 지금부터 부패의 그림자에서 정의가 깨어나는 순간 그 모든 기록을 공개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건물마다 내 나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2025년 1월 프놈펜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편의점, 카페, 건설사 현수막까지. 마치 서울의 한 구역을 옮겨놓은 것 같았죠. 저는 한국건설 컨소시엄의 해외 총괄 매니저로 부임했습니다. 38배 나이에 이런 자리를 맡게 된 건 영광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프놈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였죠. 50층짜리 업무용 빌딩, 쇼핑몰, 주거 단지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현장 점검, 회의, 현지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이 이어졌어요. 모두가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캄보디아 건설부 장관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모델이라고요. 우리도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우리 기술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2월 중순 프놈펜 신도시 1차 구역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규모가 대단했어요. 각국 대사들이 참석했고 한국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도 상영됐죠. 무대 뒤편에는 거대한 전광판이 있었는데 거기엔 우리 회사 로고와 함께 코리아 디벨롭먼트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을 주도한다는 뜻이었어요. 개막식 후 기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현지 방송국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한국 기업이 이곳에서 이루고 싶은 게 뭐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건물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수출한다고 말했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향해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동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죠. 그 무렵 한국 언론도 프놈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자본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방송에선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죠. 한국이 아시아 개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현장 영상도 나왔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건설 인부들이 분주히 일하는 모습이요. 해설자는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캄보디아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한국 대사관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들을 초대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단골 참석자였죠. 만찬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테이블에는 고급 요리가 차려졌어요. 대사는 우리를 치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건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죠. 그 자리에서 현지 공무원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식 개발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느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었죠. 저는 표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교육과 기술, 그리고 국민의 노력이라고요. 그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을 롤모델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3월 초 외신에서도 프놈펜 프로젝트를 다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이 아시아 개발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에는 우리 회사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동료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기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게요. 하지만 그 무렵부터 작은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다가 노동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현지인이었는데 서툰 한국어로 말했죠. 임금이 늦게 나온다고요.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장 관리자를 불러 확인했어요. 관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회계팀에서 처리 중이라고요. 곧 해결될 거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행정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는 일이니까요. 며칠 뒤 회계장부를 검토할 일이 있었습니다. 분기별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루틴 작업이었어요. 숫자들을 훑어보다가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죠. 외교자문비 송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꽤 컸어요. 15만 달러 정도였죠. 저는 회계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담당자는 잠시 당황하더니 답했어요.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비용이라고요. 외교 라인을 통한 자물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외 사업에선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찮았습니다. 수신처 계좌가 일반적인 정부 계좌가 아니었어요. 비공식 계좌처럼 보였죠. 계좌 이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KFA 협력기금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담당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계좌가 정확히 어디냐고요? 담당자는 말을 흐렸어요. 본사에서 지정한 계좌라고만 했죠. 더 파고들고 싶었지만 그날은 다른 일정이 바빠서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장부를 다시 확인했을 때 같은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또 있더군요. 이번엔 20만 달러였습니다. 항목명은 역시 외교자문비였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본사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긴급한 사안은 아니었어요. 그저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숫자들이 나라를 흔들 줄은요. 4월 중순 현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인 직원 한 명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이름은 박성민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현장 감독이었죠.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대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숙소에도 없었다고 했죠. 저는 인사팀에 확인했습니다. 박성민이 어디 갔느냐고요? 인사팀 직원은 간단히 답했어요. 계약 종료로 귀국했다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계약 종료라고요? 제가 알기론 그는 1년 계약이었고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었어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조기 종료했다고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는 뉘앙스였죠. 다음 날 현장 명단을 확인했을 때 박성민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현장 관리자에게 물었어요. 박성민 어떻게 됐냐고요? 관리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갔다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죠.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어요. 앵커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자본이 아시아의 신뢰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요. 화면에는 프놈펜 신도시 전경이 나왔어요. 우리가 세운 건물들이었죠. 해설자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확실히 진입했다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명 자랑스러운 일인데 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지 모르겠더군요. 모두가 웃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5월 초 회사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프놈펜 프로젝트 1주년 기념식이었어요. 본사에서 임원들이 날아왔고 현지 언론도 대거 참석했죠. 무대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라는 문구였어요. 저는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도시는 우리가 만든 거였죠.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임원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 매니저 수고 많았다고요.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석연찮은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박성민 얘기, 이상한 회계 항목, 늦어지는 임금 지급. 작은 일들이었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놈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가 세운 건물들도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뭔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 도시가 한국을 무너뜨릴 첫 무대가 될 줄은요. 나는 그때까지도 믿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회사 안에 있다고요. 박성민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그의 숙소를 찾아갔어요. 회사에서 계약 종료로 귀국했다고 했으니 방은 당연히 정리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문을 열자 이상했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였고 옷장엔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엔 노트북 충전기와 개인 물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급하게 떠난 사람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곧 돌아올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관리실에 내려가 물었습니다. 박성민이 짐을 챙겨갔느냐고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였을 뿐이라고 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계약 종료로 귀국했다는 회사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안팀의 현장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박성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짜의 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보안팀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제가 총괄 매니저라는 직함을 내세우자 마지못해 허락했죠. 영상을 돌려보는데 오후 6시쯤 박성민이 현장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그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고 박성민과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는 차에 탔습니다. 억지로 태워진 건 아니었어요. 스스로 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차량 번호를 확인했어요. 캄보디아 번호판이었지만 뒷자리에 특수 코드가 있었습니다. 외교 차량을 뜻하는 표시였죠. 저는 보안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차가 뭐냐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모르겠다고요. 그냥 방문 차량 중 하나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회계장부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외교자문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송금 내역을 하나씩 추적하다 보니 같은 계좌로 반복적으로 송금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송금 메모란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이름들이었죠. 그중 몇 개는 제가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대사관 참사관, 외교부 국장급 인사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었어요. 다음 날 오전 회사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들어가자 한국 대사관 참사관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매니저, 최근 회사 문서를 많이 열람하셨다고요. 저는 당황했죠.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문서는 보지 마시라고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건 경고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컴퓨터에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보낸 메일이었어요. 제목은 문서 접근 기록 알림이었죠.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최근 열람한 파일 목록과 시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사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동료 한 명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성민 얘기 아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는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어요. 그 사람 계약 종료 아니라고요.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누가 끌고 갔느냐고 물었죠. 동료는 확실하지 않다며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외교 쪽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캐지 말라는 경고도 덧붙였죠. 본인도 위험하다고 느껴서 이제 입 닫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프놈펜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어요. 건물 외벽의 전광판에는 광고가 흐르고 있었죠. K자본, 아시아의 희망이라는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아래 거리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실종자 가족들이었어요. 한글과 크메르어로 쓰인 피켓이었죠. 우리 가족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지 기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실종자 사건을 취재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소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박성민의 근로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서명란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서명한 계약서였습니다. 소카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람이 사라졌다고요. 당신 서명으로 고용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감추려는 게 있다고요. 실종자가 박성민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5명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모두 한국 기업 소속이었고 모두 현장 노동자나 하급 직원들이었죠.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느냐고요. 저는 그녀를 피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소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서명한 계약이 누군가의 실종을 만들었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긴급 이메일이 왔습니다.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본사에서 직접 내린 지시였죠.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업무 조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귀국이냐고요? 상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지시를 따르라고요.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했죠. 같은 날 오후 대사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참사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 매니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조사나 보고를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회사 서버에 접속해 회계 파일을 복사하기로 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자정이 넘어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서버에 로그인했어요. 파일을 외장하드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올라갔죠. 30%, 50%, 70%.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팀 직원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케이블을 뽑아버렸습니다. 전송이 중단됐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 외장하드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가라고 했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에게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프놈펜 신도시 2차 구역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해야 했어요.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각국 대사들과 기업인들이 모였고 무대 위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죠. 개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였어요. 화면 속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신뢰라고요.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이 지역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공허함만 느껴졌어요. 무대 뒤에서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신뢰다라는 문구가 크게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건 신뢰가 아니었어요. 감시와 은폐의 구조였죠. 행사가 끝날 무렵 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애국가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나라의 잘못을 덮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로잡는 것일까요? 음악은 중간에 끊겼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신호였죠. 저는 행사장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프놈펜의 오후는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한글 간판들이 여전히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판들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귀국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메콩강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박성민의 얼굴이, 소카가 보여준 사진이, 그리고 제 서명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한국의 이름은 나에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나는 회사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짓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었어요. 프놈펜 신도시 개장식 다음날 새벽, 저는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가방엔 USB 하나만 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서버에서 복사하다 중단됐던 파일이었죠. 전송은 70%에서 멈췄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낯익은 얼굴 2명이 보였어요. 회사 보안팀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자 일어섰죠. 저는 뒤돌아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었죠. 뛰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을 때 그들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1층에 도착해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더군요. 거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골목길로 접어들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메콩강 근처로 가라고 했죠. 운전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몰았어요. 강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소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졸린 듯 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나야 한다고요. 파일을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죠. 소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작은 카페에서 소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가져왔더군요. 저는 USB를 건넸어요. 이 안에 모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카는 USB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당신은 괜찮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으니까요. 소카는 즉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화면에 회계장부가 떴어요. 외교자문비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그녀는 하나씩 확인하며 메모했습니다. 송금 내역, 계좌번호, 날짜를요. 그리고 수신자 이름란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거기엔 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국장, 대사관 참사관, 정부 자문위원까지요. 소카는 다른 파일도 열어봤습니다. 엑셀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미정산 인력 명단이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카가 스크롤을 내리자 이름들이 나타났어요. 160명이었습니다. 모두 사라진 사람들이었죠. 박성민의 이름도 거기 있었어요. 소카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고요. 국가가 개입된 사건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소카는 계속 파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서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공문이었어요. 제목은 해외협력비 승인건이었죠. 문서엔 외교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금 흐름이 정부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소카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내보내면 한국은 무너진다고요. 국격이 추락할 거라고 했죠. 소카는 노트북을 닫으며 조용히 답했어요. 진실은 이미 무너졌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카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기다렸어요. 키보드 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몇 시간이 지나자 소카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목은 한국 정부 캄보디아 부패 개입 의혹이었어요. 기사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계장부 실종자 명단, 외교부 공문까지요. 소카는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송고된 건 그날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소카의 사무실에서 반응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한국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주요 방송사들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들은 소카의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했죠. 한국 정부도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화면 속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부 외신이 한국을 비방하고 있다고요.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된 내용이라고 했죠. 정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카의 언론사에 폐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명목상 이유는 허위 보도로 인한 외교 관계 훼손이었죠. 하지만 누가 봐도 압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소카는 침착했어요. 예상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침대 시트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책상 위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죠. 누군가 다녀간 거였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을 때 노트북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백업하드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즉시 소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주변 상점 주인에게 물었더니 소카가 오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카는 의식이 없다고 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언제 깰지 알 수 없다고 했죠. 저는 병실로 들어가 그녀를 봤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기계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병실 구석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 채널이었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격을 훼손하려는 외부 세력의 음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요. 필요하다면 법적, 외교적 조치를 모두 동원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내 나라가 나를 부정한다고요. 며칠 뒤 프놈펜 거리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하나둘 철거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결정한 거였죠. 건설 현장도 멈췄습니다. 크레인이 멈춰 서 있고 노동자들은 일거리를 잃었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도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제목은 한국 부패 수출국이었죠. 기사는 프놈펜 사건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입 의혹, 실종자 문제, 자금 세탁까지요. 다른 외신들도 비슷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저를 해고한다는 내용이었죠. 횡령과 기밀 유출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놈펜 경찰에 수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이제 범죄자였습니다. 저는 숙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꾸리며 USB를 꺼냈어요. 소카에게 준 건 복사본이었습니다.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으로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국제기구에 넘겨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코일 락커가 있는 곳이었어요. USB를 봉투에 넣고 락커에 넣었죠.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이 기록만은 반드시 돌아가야 했어요. 그날 밤 폭우가 내렸습니다. 프놈펜의 거리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어요. 저는 폐건물 하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죠.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고 바닥엔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현수막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그려진 현수막이었어요. K-디벨롭먼트, 미래를 함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현수막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냈어요. 불을 붙였습니다. 천천히 타들어갔어요. 국기가 검게 변하고 문구가 사라졌죠. 저는 그 불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은 없었지만 펜과 종이는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리셋 진실보고서 초안.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나는 외교의 이름으로 부패를 관리했다. 이제 그 이름으로 진실을 기록하겠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제가 본 것들, 알게 된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박성민의 실종, 이상한 회계 항목, 외교부 공문, 소카의 사고까지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소카가 보낸 거였죠. 사고 전에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도현 씨,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이 드러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우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어요. 번개가 메콩강 위로 쳤습니다.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죠.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진실은 나라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잿더미에서만 새로 태어날 수 있어요.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죠. 새벽이 올 때까지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남기는 일이었어요. 폭우가 그친 프놈펜의 새벽, 저는 폐건물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손엔 여전히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리셋 진실보고서, 초안이라고 적힌 표지가 보였죠. 밤새 쓴 기록이었습니다. 제 손은 펜을 쥔 채 굳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도시가 조용했습니다. 거리엔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남아 있었고 비에 젖은 한글 간판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불에 탄 흔적도 보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태운 것 같았죠. 한국 건설사 컨테이너들은 텅 비어 있었어요. 현장 사무실 문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도시는 이제 우리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갔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했어요. 소카의 장례식이 오늘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녀는 사흘 전 숨을 거뒀다고 했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은 작은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어요. 가족 몇 명과 동료 기자들이었죠.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재단 앞엔 소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동료 기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소카가 남긴 거라고 했죠.
사고 당일 아침에 녹음한 거라고 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진실은 사람을 살리진 못하지만 다음 세대를 구할 수 있어요. 이도현 씨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끝까지 가주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돌려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당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USB를 회수해야 했습니다. 코일라커 열쇠는 아직 제 주머니에 있었죠. 역에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보였습니다. 제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들고 있었어요. 수배령이 내려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쓰고 락커 구역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넣고 문을 열자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USB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죠. 돌아서는 순간 경찰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제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했죠.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뛰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역을 빠져나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찰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재촉했죠. 시장 통로를 지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왔어요. 경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제 NGO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소카가 알려준 곳이었어요. UN 산하 반부패 감시단과 연결된 조직이었죠.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카의 이름을 댔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쓴 보고서도 함께 넘겼어요. 담당자는 파일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국격이란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드러낼 용기라고 말했죠. 이틀 뒤 UN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프놈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화면에는 반부패위원회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 부패 개입 의혹을 공식 제기했어요. 제가 제공한 문서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회계장부, 외교부 공문, 실종자 명단까지요.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각국 뉴스로 교차됐어요. 영국 방송은 K-대시 커럽션 스캔들이라는 제목을 내보냈고 미국 언론은 한국 공식 네트워크 폭로라고 보도했죠.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긴급 성명을 냈어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틀 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외교부 과장급 인사였어요.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자금 흐름이 실제로 있었다고, 정부가 묵인했다고 증언했죠. 한국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촛불을 들고 리셋 코리아를 외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죠. 매일 밤 인파가 늘어났습니다.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까지 모였어요.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중계 화면으로 지켜봤어요. 증언대에 윤정호 과장이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도현 매니저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한 달 뒤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해체됐고 고위 공무원들이 구속됐어요. 외교부 장관과 국장 3명이 사임했습니다.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했죠. 저는 그 장면을 화면으로 봤습니다. 대통령은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스스로를 바로잡았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투명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 용기는 국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슬픔보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도 바뀌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어요. 제목은 한국, 스스로 부패를 드러낸 최초의 선진국이었죠. 기사는
한국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 그리고 스스로 정화한 것을 칭찬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반부패위원회는 한국의 개혁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이를 국제 표준으로 지정했어요. 한국이 만든 투명성 감시 체계가 전 세계 모델이 된 겁니다. 부끄러움에서 시작된 개혁이 결국 국격을 회복시킨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에도 시상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프놈펜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에 대한 처벌을 보류했지만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메콩 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제 사정을 물었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았죠. 그냥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엔 커피를 내리고 저녁엔 강변을 걸었죠. 어느 날 저녁 카페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어요. 제목은 대한민국 리셋 부패의 그림자, 정의의 부활이었죠. 소카의 동료들이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지켜봤어요. 다큐는 프놈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박성민의 실종, 회계 부정, 정부 개입까지요. 그리고 개혁 과정도 담았어요. 국민들의 촛불 시위, 청문회, 구속자 명단까지요. 마지막엔 시민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큐 마지막에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어요. 언제 누가 가져간 건지 몰랐지만 제 말이 흘러나왔죠. 국격은 국가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 명예를 잃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어요. 한국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일어섰죠. 그게 진짜 국격입니다. 화면이 천천히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태극기의 빨강과 파랑이 흑백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빛이 하늘로 스며들며 영상이 끝났죠. 저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메콩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물결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손엔 여전히 펜이 있었습니다. 노트도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나는 한국을 사랑했다. 그래서 한국의 잘못을 말할 수 있었다. 진짜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프놈펜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글 간판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새로운 간판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투명한 계약과 공정한 임금을 약속하는 간판들이었죠. 한국은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국가는 무너졌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외교관도 매니저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한 한 사람으로 남는 것만으로도요. 메콩강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소리였어요. 과거를 씻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